하루 만에 배당하는 건 이례적인가요? 통상적인가요? 바로 그 다음날 배당하는 건 조금 이례적이긴 하죠. 그러니까 배당을 뭐 시간별로 실시간으로 하지는 않거든요. 며칠마다 한 번씩 보통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바로 그 다음날 배당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우연찮게 쌓아놨다가 그 다음날 배당하기로 한 날인데 그 전날 접수가 됐다고 하는 우연일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의도적으로 신속히 배당을 했다고 볼 수도 있고, 뭐 둘 예. 중에 하나겠죠. 예. 그 중앙지검에 고발이 들어가면 중앙지검 차원에서 일단 각하 여부를 한번 판단하고 배당을 하나요? 아니면 일단 수사부서, 그러니까 형사 일부에 바로 배당해서 부서에서 판단하게 만드나요? 각하를 하려고 해도 일단 주인 검사가 정해져야 그 검사가 뭐 예. 각하를 하든지 말든지 하기 때문에, 보통은 그런 고발장이 접수가 되면 일단 이거를 1차장 산하에 배당을 할지 아니면 3차장이나 4차장 산하에 배당할지부터 결정을 합니다. 예. 그래서 보통은 이게 주요 사건이거나 특별 수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역순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죠. 예.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1차장 산하에서 처리할 사건 같으면 1차장 산하에 배당이 되고, 그 1차장이 모았다가 이제 형사부나 이런 데 배당을 하기 때문에 그 절차가 며칠은 걸립니다. 예. 그래서 이게 하루 만에 배당된 것이 뭔가 이제 검찰이 빨리 움직이는 것처럼 바깥에선 비춰질 수 있고, 고발이 들어오면 배당하는 건 당연히 이제 수순이라는 입장과 굉장히 빠른 신속한 그 배당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에 좀 뭔가 그 서로가 보는 그 시선의 차이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하루 만이라는 건 이례적이라는 말씀이죠. 예. 이제는 상당히 우리 빨리 된 언론에서도 많이들 아실 텐데 중앙지검 4차장이 특수수사 담당 관할하지 않습니까? 그 지휘를 하는데 형사 일부는 4차장 산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국의 변호사가 3만 명입니다. 다 검찰 배치표 가지고 있는데요. 중앙지검 형사 일부는 주로 많이 하는 게 명예훼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배당을 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김 후보자 재산에 관해서 자꾸 2억밖에 없다고 청렴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불법 정치자금 받아서 계속 유죄 판결 받고 추징금 내고 증여세 내고 하지 않았으면 지금 재산이 10몇 억 되겠죠, 최소한. 그리고 김민석 후보자가 그렇게 고수익을 올렸다고 하는 그 배추 투자 계속했으면 지금 재산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미국 유학 시절에 한 달에 450만 원씩 받았다고 하는데 그걸 전 배우자가 2억 원 투자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450만 원씩 1년 12달이면요. 5,400만 원입니다. 연 27%입니다. 원금도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 고수익 투자가 있으면요, 김민석 후보자는 돈을 빌려서라도 계속 투자해야죠. 그러면 아마 그렇게 재산이 적지 않았을걸요. 반복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강신성 씨와의 대단히 특별한 거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짧게 덧붙이면 강신성 씨는 그런 배추 투자로 고수익을 올리는 걸 반복해서 할 수 있으면은 왜 본인은 건설 폐기물 업을 주 업으로 합니까? 배추 투자 계속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세간에서는 김민석 후보자 보고 배추 조사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 유능하면 해외 유학을 보내줍니다. 정부에서. 유학 가서 이렇게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누군가로부터 생활비를 받았었다. 감사받지 않겠습니까? 감사 결과에서 불법적인 것이 드러나면 징계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국무총리 후보자는 정치인 출신이라고 그냥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런 공무원들이 나는 무밭에 투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전국에 무도사가 넘쳐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조금 수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게,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이른바 전국에 있는 형사부 중에 가장 수석부라고 보통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명예훼손 사건 주로 배당하는 부서가 아니고, 특별 수사를 요하지는 않더라도 일반 형사부에서 처리할 사건 중에 가장 중요도가 높은 사건을 주로 형사 1부에 배당을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온갖 사건들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서 사건이 많이 몰려있다는 것도 잘 아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건 이 뭐 부분은 형사부의 사건만 제가 하는 봤을 거는 때 이렇게 보통이죠.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검찰 문제를 이야기할 때 기소를 할 수 있는 권한과 안 해도 되는 권한을 남용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형사 일부에 천천히 배당할 수도 있고 늦게 배당할 수 있는데 왜 빨리 했느냐? 형사 일부에 배당하지 않고 다른 데 배당할 수도 있는데 왜 형사 일부에 배당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양쪽에서 똑같이 의혹의 눈초리로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재산 증식의 문제와 그다음에 강신성 씨와의 관계 문제는 저는 이렇게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사적인 동거래이고 그 당시에 김민석이라는 사람이 사인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제가 아는 바로는 김민석이라는 사람이 18년 동안 야인으로 지내면서 권력으로부터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에요. 그분과의 사적, 금전적 거래, 그리고 거기에서 이익이 났던 부분들이 어떤 권력적인 것들이 개입이 되었는가, 그리고 대가성이 개입이 되었는가, 범죄의 혐의들과 연결이 되었는가, 이런 것들이 저는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것들이지, 사인 간의 돈거래에 있어서의 투자의 방식과 형식의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공직자가 아닌 상황에서 하나하나 다 찾아보자고 하는 것은 과잉된 개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말씀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 먼저 하시죠. 그 말씀에 동의해요. 그러니까 그 강신성 씨한테 유학자금 한 달에 450만 받았을 때는 김민석 후보자가 사실은 정치에서 멀어져 있던 시기입니다. 저도 그걸 잘 압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스폰서라고 의혹이 쌓여 있는 그 기업가로부터 매달 450만 받았다는 것이 입증이 드러나니까 그걸 설명해 달라고 하니까 그냥 아니 뭐 정치적으로 뜻을 같이 하고 저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그냥 대가 없이 돈을 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제가 정말 노력하지 않고 받은 돈이라 죄송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세요. 거짓말을 하잖아요.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450만 원을 어떻게 줬습니까 하니까 이걸 거짓말 하다 보니까 구실이 나오는 게 배추 장사예요. 생각해 보세요. 배추 장사가 매달 2억, 전세금 2억 배수 줬다는 거 아닙니까? 전세금 2억 배수 줬는데 매달 450만 원씩 다달이 수익금 받은 데다가 원금까지 받았으면 그게 투자입니까? 뭐 빌린 겁니까? 뭡니까 이건? 그냥 주고 싶은 건데 그냥 구실 하나 만들어 준 거고 이걸 그러면 자신이 입증하려면 간단해요. 박 의원님 생각해 보세요. 그 전세금이란 건 그 집주인한테 전세 들어갔었다니까 집주인 통장에서 전세금을 빼서 받은 계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돈 뭉치로 받았지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집주인한테 전세금을 뺐을 때 전세금을 돌려받은 계좌를 보여주면 돼요. 그렇잖아요. 2억을 뺐습니다. 빼서 2억을 강신성한테 줬습니다. 투자하라고. 그 2억을 강신성한테 현금을 주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계좌로 보낸 거 요 두 계좌만 내면 되는데 왜 안 냅니까? 이게 없을 리가 없잖아요. 아니 세상에 어떤 전세를 2억 사는 사람이 2억을 현찰로 집주인한테 갖다 주고 전세 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아는 김민석이라면 그때 그 어려우실 시절에 어렵지만 정치는 해야 되겠고 정치에 광야에 사는데 어찌됐든 나를 믿고 따르는 기업가가 나한테 좀 스폰서를 해줬다. 근데 여러분 눈높이에서 죄송합니다. 이 말이 어렵습니까? 왜 거짓말합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됐어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금 기소가 다 공소시효가 끝났어요. 아니,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명박 정부 때 대가성이 없는 순수한 후원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그걸 유죄를 받은 거예요. 그때는 정치인이 유력한 정치인이었어요. 유력한 정치인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받아가지고 추징금 7억을 내게 된 거 아니에요. 이명박 정부 시절인데. 그러니까 사실상 자기가 스폰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공소시효는 정치자금법 5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5년이 훨씬 지난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죄송하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김민석 후보자가 거짓을 나니까 배추 장사까지 나오는 거예요. 김민석 후보자가 과거에 정치 검사로부터 탄압받아가지고 그 논리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이야기가 위원장님 이야기하신 그런 식으로 수사를 받아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 2010년도인가 그때 그걸 유죄를 받았어요. 그런 전례가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7억 얼마짜리 정치자금이 무슨 정치검찰의 기획에서 그런 겁니까? 그 당시에 어쨌든 간에 야당 원외위원장이었지 그 않습니까? 말은 그 앞에 SK 2억 받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을 때. 그 뒤에 부분에 금방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그걸 꼭 제출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아니 라는 자기가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거짓말을 싶어요. 하는데 믿어지지 않으면 거짓말이 아니라면 그 두 가지 계좌만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불가능한 계좌가 아니잖아요. 예. 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자꾸 가지로 빠지는 것 같아서 다시 줄기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김민석 후보자와 강신성 씨의 관계에 이렇게 집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치인이 특별한 신세를 지면요. 높은 확률로 특별한 혜택을 주게 돼 있어요. 우리는 최순실 씨 사건을 통해서 온 국민이 그걸 다 경험해봤습니다. 그런 걸 반복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김민석 후보자와 강신성 씨의 관계는 너무너무 오래됐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중간에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김민석 후보자는 강신성 씨 소유 오피스텔에 본인 주소지를 두기도 하고 그 SK 2억 원 사건 불법 정치자금 유죄 확정 판결 받으니까 강신성 씨가 그 추징금을 대신 내줘요. 그렇게 해가지고 불법 정치자금 2차 유죄 판결이 또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유학 갈 때 매달 450만 원씩 돈 대주고 최근에는 2018년에 잘 나가는 집권 여당의 민주연구원 원장으로 있던 시절에 강신성 씨와 강신성 씨의 채권자와 또 강신성 씨 회사의 감사 이런 사람들이 다 돈을 빌려줍니다. 이렇게 계속 특별한 관계가 지속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국무총리가 됐을 때 정말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사람, 강신성 씨라든가 혹은 다른 사람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특혜를 받고 권한을 행사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은 공직 후보자를 검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탈탈 한번 털어보자는 식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 대가성 못 주겠네요. 전 국민들에게 다 알려졌으니까 깔끔하게 해결됐네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그러니까 식이 되는데 대가없이 이게요. 받았더라도 이게 잘못을 위원장님 잘 아시지만은 인정해야죠. 그분하고 우리 김민석 그 총리 후보자 이야기는 정치권에 아는 사람이 다 아는 이야기 아니에요, 솔직히. 그러니까 솔직히 이야기하고 잘못을 예, 구해야죠.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왜 무슨 잘못했다고 대가성이 이야기를 있다, 못합니까? 대가성이 있다라든가 어떤 사과만 이익관계를 그렇게 가지고 어려워요? 만들어졌다 이렇게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예. 지금 김민석 후보자의 그 오만한 태도가 이재명 정부의 지금 오만함으로 연결될까 봐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 사과 한마디가 그 어렵습니까? 태도가 문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법률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런 의혹 제기와 해명 지금 말끔히 다 해소가 됐다고 보세요? 글쎄 크게 법률적인 문제가 되기는 어려워 보여요. 왜냐하면 일단 돈을 갚았다는 시기는 비교적 최근일 수 있습니다만 돈을 뭐 받았거나 빌렸거나 했다는 시기는 이미 오래 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로 뭐 정치자금이 됐던 아니면 정치자금이 아닌 정말로 개인 간의 채권 채무 관계라든지 그 법률적인 문제는 돈이 건너갔던 그 시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오래 전에 일어났던 일이 아닌가 싶고 그 이후에 우원이 돼서 소득이 생기면서 갚은 거 아니냐. 뭐 그런데 야당에서는 그게 금액이 안 맞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후보자 입장에서는 아니 거기 공식적으로 들어오는 세비 이외에 다른 현금 소득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제가 보기엔 크게 그 이슈화 시키는 데는 조금 실패한 것이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지금 우리 예. 변호사님이 이야기하셨던 정치인의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비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한편 생각해 보면은 검사들의 논리인 것 같아요. 뭐 조금이라도 후원해주면 이거 비리 의혹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요. 지금 정치인들 후원의 계좌 열어서 후원금 받잖아요. 후원금 최대치 500만 원 받는데 500만 원 준 사람들은 다 앞으로 비리 저질 가능성이 존재해서 주는 겁니까? 그렇게 보시는 거는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500만 원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제가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김민석 후보자가 2020년에 본인에게 500만 원 고액 후원했던 사람을 그 다음에 사급보좌관으로 채용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뭐 그런 일이 우리 정치권에서 일반적인 일입니까? 사급보좌관 되려면 다들 500만 원씩 그렇게 고액 후원해야 되는 건가요? 그 후원의 문제와 보좌관의 고용의 문제에 대해서 법률적인 의혹이 있는지에 대한 증명을 해야죠.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 사적인 거래라는 것과 그다음에 공적인 영역에서의 관계라는 것들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해야죠. 의심이 가니까 다 수사해 보겠다. 의심이 가니까 범죄 의혹이 있다라고 보는 것 자체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청문회장을 검찰 취조장처럼 만드는 원인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러니까 거예요. 우리 예. 당에서는 인사청문위원들이 뭐 고소하고 뭐 기소하고 처벌해야겠다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 서울시 의원 그 사람은 본래 아무 때나 그런 이슈가 나오면 자기 스스로 가서 고발장 내는 사람입니다. 그건 우리 당하고 당하고 좀 자제를 시키고 우리 당하고 그랬어요. 제가 자제시킬게요. 우리 당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김민수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무슨 검찰의 기소 독재로 간다는 건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 그냥 해명하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설명을 해달라. 그리고 설명을 했으면 그 자료를 좀 달라.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제가 오만한 태도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만함의 극치는 저 그거였다고 봅니다. 인사청문회. 그 중국 청와대 가서 석사 논문 쓰는 거 정말 고생한 것 같아요. 최고위원 하면서 최고위원회 하루 빠져가면서까지 그 싼 비행기값 끊어가지고 가서 며칠씩 있다 왔다는 거 아닙니까? 본래 김민석 후보자가 머리가 좋으니까 열심히 했을 거예요. 논문을 썼어요. 영어로 석사 논문을. 영어로 석사 논문 쓴 다음에 제목을 중국어로 단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중국어로 달다 보면 탈북자라는 표현보다는 중국에서 쓰는 중국식 탈북자에 대한 표현을 쓰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일 관계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일본 가면 일본 사람은 뭐라고 하겠어요? 이란 관계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동경대 갔으면 이란 관계라고 제목을 쓰죠. 일본에서 쓰는 통용되는 단어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된다고 봐요. 사실은 탈북자라는 개념인데 내가 중국에 내내 영어로 썼습니다만 중국어 제목은 도북자라는 단어를 썼다. 여러분께서 오해가 있었으면 죄송합니다 하면 되는 걸. 예. 어떻게 했습니까? 도반자가 그런 뜻으로 쓰인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사전에 찾아주세요. 얼마나 오만합니까? 나는 인간 김민석이 그렇게까지 오만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니까 더 화가 더 났어요. 어떻게 그렇게 오만할 수가 있죠? 죄송합니다 하면 안 됩니까? 아니, 여러분한테 그런데 오해를 끼치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면 야당의 되는 거예요. 문제 제기 방식도 정말 사실은 오만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후보자나 뭐 여당의 감정선을 좀 건드린 측면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얘기는 지금 처음 알았는데 예를 들어서 500만 원 고액 후원한 사람을 뭐 그 다음에 사급 보좌관으로 채용했다. 마치 그 얘기만 들으면 얼핏 500만 원 내고 채용이 된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관계를 아는 사람이 보면 그거는 맞지 않아요. 대가 관계가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4급 보좌관이면 연봉이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는 아시죠? 아니 그 자리를 500만 원 후원금 내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다 할 거예요. 4급 보좌관 채용하는데 뭐 500만 원 정도 후원금 내면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걸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후원금을 낸 거하고 4급 보좌관으로 일하게 된 거하고는 인과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그거는 정말 어떤 정치적인 응원의 입장에서 아니면 좋아하는 정치인에 대한 후원의 입장에서 후원금을 낼 수는 있었겠습니다만 세상에 어느 국회의원이 500만 원 고액 후원했네? 그러면 내가 이 사람 보좌관으로 채용해야지.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대가 관계가 맞지가 않잖아요, 전혀. 박진영 부원장께서 500만 원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의 예로 든 거예요. 근데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 지금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있어요. 박진영 부원장께서는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 지금 충분히 자료를 내고 있습니까? 자료가 들어와야 무슨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죠. 중요한 자료들, 예를 들면 금전 차용 관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니까 자료 내라. 안 나옵니다. 그리고 증여세 낸 것,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냈으면 김민석 후보자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예요. 자정까지 기다렸는데 자료가 안 들어와서 결국 청문회는 산회되고 파행됐어요. 이렇게 인사청문회를 하는 게 맞냐는 겁니다. 예.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설령 부적합해도 제도가 온전하면 그 제도가 복원력을 발휘합니다. 예. 지금 인사청문회가 복원력을 상실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자료 미제출률이 70%대로 아까 이종배 위원장이 발언하는 것을 자료화면으로 봤는데 어떤 자료를 요구했는지는 뭐 다 알지 못하지만 이 숫자만으로 다 이제 대변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의 청문회에서도 이 정도로 제출이 많이 안 됐던 겁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만 특별히 있었던 일인가요? 인사청문회에서 그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는 얘기는 그 전부터 계속 누적됐던 문제 제기인 것이죠. 제가 알기로는 대략 야당 쪽에서 요구한 자료 제출이 1000건 정도 됐는데 이번에요. 예. 그 중에 이제 200 몇십 건을 내고 나머지는 이제 제출이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야당에서 요구했던 자료 중에는 김민석 후보자 아들의 생활기록부, 뭐 성적증명서 이런 자료들까지 온갖 자료들이 다 섞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미제출이 몇 %다 이렇게 얘기하면 거의 태반이 제출이 안 됐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데 요구한 자료 중에 태반이 사실은 제출할 수 없거나 아니 어느 후보자가 자기 아들을 성적을 공개하고 싶겠어요. 그게 뭐 좋을 수도 있고 성적이 나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본인 일도 아니고 아들의 프라이버시 침해인데 그런 무리한 자료 요구도 또 많았던 것도 사실이죠. 재료의 양과 질의 문제로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통상적으로 이제까지 총리 후보자나 장관 후보자들의 자료 제출 요구와 비슷한 수준의 양을 제공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질의 부분인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아들의 자료 문제, 그다음에 개인적인 공적 역할을 하지 않을 때의 자료에 해당되는 것들을 계속해서 내놔라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예. 그런 것들을 과연 내가 사적 영역의 프라이버시 문제인데 내놓을 수 있냐 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한덕수 총리 청문회 때 김현장 관련해가지고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그걸 내놓지 않았어요. 20억 고문료 예, 그 말씀하시는 회사의 기밀 문제이기 때문에 내놓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김민석 후보자보다 훨씬 더 의혹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전관으로서 이분이 총리를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기재부 관료를 오래 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김현장에 갖고 고액의 고민료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러면 이른바 정관 예우에 해당될 수 있는 무슨 업무를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검증해 볼 만합니다. 그런데 그 자료라는 것이 김현장이라는 회사의 운영 자료이기 때문에 내놓을 수 없다 해서 그렇게 해서 안 내놨단 말입니다. 그것과 비교해 보면은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내용들은 국회의원이라든가 공적 영역에 일을 했을 때의 자료는 거의 다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다만 야인이었던 시절에 사인들 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들 이것들만 제가 보기에는 내놓지 않았다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자료 제출을 그 한덕수 총리 때도 자료 제출이 부실했고 윤석열 정부 때도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때 그때 야당 민주당이 요구하면 자료 제출이 부실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인사청문회가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어 오면서 자료 제출 부실하고 그리고 공방만 벌이고 싸우다가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안 되고 그다음에 다시 재요구하고 시간 지나면 그냥 대통령이 결재하는 걸 끝났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 때도 열 몇 명이 그랬고 유석열 정부 때도 열 몇 명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사청문회가 도돌이 피쇼 돌아온 건 똑같기 때문에 그 말씀은 저희가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그때 이야기고 김민석 후보자의 자질과 인사 검증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 과정에서는 뭐 자료가 뭐 애들 성적표까지 달라고 하는 건 무리한 요구죠.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꼭 필요한 요구는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배추에 투자해서 월 450을 받았다고 제가 볼 때는 거짓말로 여겨지는데 그런 말을 했으면 그걸 입증하는 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당시에 자기가 전세금 2억 뺐다고 했으니까 전세금 뺐을 때 그 임대인, 임차인인가 임대인인가요? 건물 집주인이 김민석 후보자 계좌에 2억 돌려준 걸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계좌 거래 내역을 당연하죠. 공개하면 된다. 그리고 그것을 강신석 씨 계좌 2억을 보낸 걸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이 자료는 왜 안 줍니까? 이게 뻔한 자료인데 그건 거짓말이기 때문에 못 주는 거예요. 또 하나 그 모친 빌라 가지고 수상적은 2중 3중에 전세 계약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그냥 퉁치고 나가요. 부인이 뭐 길고양이를 키우다 보니까 넓어서 그렇다는데 그때 처음에 계약에서 2억 얼마를 전세금을 낸 분이 그것도 후원자와 관련된 분이잖아요. 그럼 그분이 있다가 뭐 쉐어하우스를 하려고 그랬는데 잘 안 돼서 다시 빼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보여주면 간단해요. 당연히 돈을 입금시켰을 거 아닙니까? 전세권을 담보를 했으면은 그러면 그 모친 빌라의 모친 명의든 김민석 후보자 명의든 그 기업인이 그 전세 자금을 보낸 입금 계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이걸 왜 안 보내주냐고. 알겠습니다. 거짓말이니까 그런 거예요. 거짓말이니까. 이거요. 생각해보면 네. 이런 거 같아요. 예, 하세요. 그렇게 하면 발언하세요. 20대, 10대까지 다 내려가야 되거든요. 예.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 논란을 했습니다마는 범위와 한계를 정해야 돼요. 우리가 도덕성이라는 것이 광의의 개념으로서 이 사람을 뭐 수도사를 뽑는 게 아니잖아요. 공직 활동을 할 수 있는 수준의 도덕성을 갖고 있느냐라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적 영역에 있어서 활동할 시기의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가족들도 우리 뭐 직계 좀비속이라든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 한계를 정해서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가 도덕성 검증이라는 형태로 인생 전체, 집안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완전 뭐라고 합니까? 다 프로헤치듯이 하자고 했다라는 이런 제도의 문제부터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때다 이런 알겠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네. 공적 영역을 말씀하시니까 예, 제가 짧게 짧게만요. 말씀드리면 예. 김민석 후보자가 2022년에 국회의원일 때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었습니다. 그때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를 했죠. 그 당시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고 질타했던 사람이 바로 김민석 후보자입니다. 보건복지위원장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내로남불인 거예요. 본인이 상임위원장일 때는 공직 후보자에게 자료 제출 부실하다고 질타해놓고 본인이 공직 후보자가 되니까 이 자료 저 자료 다 핵심적인 걸 안 내요. 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총리가 됐을 때 과연 공직사회의 공직기강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렇게 자료가 많이 안 들어와도요. 증인이 있으면 어느 정도 교차 검증이 가능해요. 그런데 증인 참고인이 한 명도 없잖아요. 네. 아니, 뭐 질타했잖아요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그 정호영 의원이 자료 제출 안 했다고 낙마된 건 아니잖아요.